예, 안녕하세요. 저는 남인실학자와 식민사학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할 소대봉이라고 합니다. 제가 80년대 학번인데 90년에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좀 다른 일을 먹고 살기 위한 다른 일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다시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혼자 공부도 했고 또 대학원 들어가서 2025년 올해 2월에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제 박사학위 주제는 한국 선도의 홍익 정치 전통과 삼균주의의 미래. 대한민국 건국 강령의 핵심이 된 기반이 된 조소왕 선생의 삼균주의가 홍익인간 이념에 기초한 것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전까지 안재홍 얘기라든지 또는 민족사학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선도사학,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선도라고 말하면 중국 도교하고 상당히 많이 헷갈리고 또 일부 학자들은 일부러 헷갈리게 쓰기도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한국 선도와 도교, 한국 도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개념 구분하는 논문도 좀 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홍익인간 그러면 환웅천왕이 땅에 내려와서 아들이 이제 단군을 낳고 단군조선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홍익인간 제세이와의 이념이 계속 실천되었다 라고까지는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그게 삼국시대에도 과연 그런 홍익인간 정신이 정치적으로 실천이 되었는가 궁금증이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은 고대의 진율, 우리가 진율이라고 말하면 이제 고국천왕 때의 진대법을 보통 생각하죠. 을파소하고 관련해서 그런 진율과 관련한 공생 정치가 어떻게 펼쳐졌는지, 그리고 올해 가장 마지막에 쓴 논문이 남인 실학자들의 역사 인식과 그 역사 인식이 어떻게 식민사학으로 연결되었는지 그 계승관계에 대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박사학위를 다듬어가서 홍익인간과 삼균주의의 미래라는 단행본을 냈고, 오늘 강의할 내용, 이 내용들은 내년 2월 또는 3월이면 책으로 단행본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제목이 남인실학자와 식민사학입니다. 이런 표지로 책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역사 공부를 하면서, 서울대 국사학과 다니면서는 이런 궁금증이 전혀 없었는데, 다시 한 10여 년 전부터 다시 역사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단어, 그러니까 문구가 되겠죠. 여전히 아직도 궁금한, 그리고 왜 그러한 것이 벌어졌는가는 그게 바로 이 두 개입니다. 종제, 부발해. 산동성 근처에 있던 제 땅에서 배를 띄워서 발해를 건넜다. 동지 진국, 동쪽으로 가서 진국으로 갔다. 요 두 문구 구절들은 사마천이 쓴 사기라는 책에 조선열전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남인실학자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가장 주요하게 그들이 지리비정 연구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뒤에서 계속 다루겠지만, 우리가 식민사학 얘기를 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한사군 낙랑군 위치가 어디 있었는가를 말하는데, 저도 여기에 있다고 배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규 교육을 받았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학교, 초등학교 전에 국민학교를 나왔으니까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다 여기 있다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자, 여기가 제 땅입니다. 서기전 109년에 한무제가 죄수들을 모아서 이제 우리가 고조선이라고 배웠던 위만조선으로 쳐들어오죠. 그때 누선 장군 양복을 보내가지고 제 땅으로부터 발해로 배를 띄워서 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발해가 여기란 말이에요. 이 바다가 발해라는 것은 유사 이래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발해가 거기에요. 그러면 제 땅에서 발해를 건너면 천진 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여기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평양으로 왔다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발해가 아니라 황해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원사료에는 발해를 건넜다고 나오는데 왜 이거를 황해를 건넌 걸로 해석을 할까? 근데 평양이 여기 있었다면 황해를 건널 수밖에 없죠. 발해만 건너서는 갈 수 없으니까. 그게 제 첫 번째 의문이었고, 두 번째는 우거가 위만의 손자라고 하죠. 위만이 정권을 이제 빼앗고 그 손자 우거왕 때 신하들이 계속 간쟁을 하고 간하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역계경이라는 조선상 역계경이라는 사람이 자기 밑에 있는 휘하의 이천호를 이끌고 진국으로 갑니다. 그 나라 밑에서는 우거 밑에서는 도저히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하고 뭐 어떻게 보면 뭐 망명이거나 탈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왕검성이었다면 우거왕이 있던 왕검성이었다면 동지 진국하면 동쪽이 어디입니까? 이쪽이죠. 여기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 진국을 여기 있다고 배웠단 말이에요. 이제 그 시작점도 뒤에 또 나오겠지만 이제 한백겸이 동국지리지를 쓰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분명히 동쪽이 진국으로 갔다고 하는데 평양을 전제하고 보면 남쪽으로 간 걸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동은 동이고 남은 남이죠. 그건 헷갈릴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는가? 이게 굉장히 궁금했던 거고 여전히 이런 문제는 지금도 해소되지 않고 원사료에는 종제부발해라고 되어 있고 동지진국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아들, 딸들은 앞으로 이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 손주, 증손자들도 다 그렇게 배울 거예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역사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서울대 국사학과 다닐 때는 이런 게 궁금하지 않았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 공부를 다시 하면서 이런 것이 굉장히 궁금했고 그래서 오늘 사실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도 이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제야에서 뭘 아느냐 우리처럼 박사학위를 받고 오로지 공부만 하는 전문가들이 잘 알지 전문가들한테 맡겨라 그럽니다. 근데 맡기고 싶은데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설명도 못하는 거를 전문가한테 맡겨라. 이건 문제가 있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문제되는 게 전문가한테 맡겨라 하고 검사들한테 맡겨놨더니 지금 검찰청이 없어질 지경이 됐죠. 판사한테 다 맡겨놨더니 윤석열을 풀어줬단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한테 믿고 맡겨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상황입니다. 과연 역사학계에서도 전문가한테만 맡겨라 이게 되느냐?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사료가 독점돼 있었어요. 그 사료를 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게 독점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찾아볼 방법이 없었는데 지금은 디지털 데이터로 인터넷으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은 한문을 해석하는 게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누가 가르치지도 않아요. 챗 GPT가 해석을 아주 잘합니다. 100% 정교하진 않지만 필요한 구절, 필요한 문장 단락을 데이터를 복사해서 번역해줘 그러면 거의 정확하게 번역해줍니다. 이제는 역사도 확실하게 대중화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졌다. 레거시 미디어에서 뉴 미디어로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과 환경이 됐다.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관점만 정확히 가지면 됩니다. 어떤 관점으로 역사를 한 번씩 다시 해석해 볼 것인가. 그게 중요하겠죠. 자, 제가 다루고자 하는 목차는 이렇습니다. 제일 역점을 두고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18, 19세기 중화사관이 심화되면서 남인 실학자들이 우리 상고, 고대사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제가 여기서 상고와 고대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단군을 고대로 보고 단군조선 이전의 배달국 또는 이제 고고학 얘기하면서 나오겠지만 환국, 그 단군조선 이전의 시기는 저는 상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조선 후기의 남인 실학자들, 우리가 지금도 굉장히 다 훌륭하고 뛰어난 분들로 다 인정을 하죠. 정약용으로 대표되는 그들의 고대사 인식이 어찌했는지. 그런데 그게
식민사학과 현재 주류 강단사학으로 연결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남인실학자들이 상고고대사 인식이 거기에서 어디서 출발했을까? 그걸 알려면 유교사학은 도대체 우리 상고고대사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유교가 들어온 거는 우리 배웠죠. 372년 고구려 소수리망 때 처음으로 뭐 태학을 세우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유교가 들어왔다. 좀 전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뭐 위만조선 시기거나 아니면 아주 일찍, 물론 그 전일 수는 없겠지만 유교를 만들었다고 말하는 공자가 서기전 5세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 우리 역사는 서기전 24세기 공자가 뭐 태어나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역사를 만들고 유학을 만든 것보다도 거의 2000년 전부터 우리 역사가 이 땅에 계속 있어 왔는데 그 역사를 어떻게 우리는 바라보았는가, 어떻게 인식했는가, 그걸 알아야 그 인식과 역사 인식과 유교적인 역사 인식의 차이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몇 권 없습니다. 다 불사르고 빼앗아서 다 나라에서 뺏어서 없애버린 그 선도사서 얼마 남지 않은 것 속에 우리 결의, 배달 결의는 역사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이걸 비교하게 되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로 가기 위해서는 유교에서 말하는 중화사관, 역사관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창, 어떤 눈으로, 어떤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중요합니다. 선도의 홍익사관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시작을 하면 역사를 총체적으로 바라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물론 역사 논쟁은 계속 오래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1145년에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쓴 이래 유교사학이 틀을 잡고 성리학을 국시로 창건된 조선에서 유교사학이 뿌리를 완전히 내린 그 이래부터 계속 논쟁이 있어 왔는데 그동안은 일반인들은 그런 논쟁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도 모르죠. 그런데 최근 10년 동안 이런 논쟁이 아주 강하게 벌어졌고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실 겁니다. 한쪽은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주로 분들은 우리는 정통 역사학인데 우리하고 다른 주장을 하는 저쪽은 사이비 역사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한가람 연구소의 이덕일 소장 같은 경우가 손꼽히겠죠. 또 한편에서는 우리는 민족사학이다라고 말하는 비주류 강단사학 또는 제야사학이라고 불리는 그분들은 우리는 민족사학인데 당신들은 식민사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도가 굉장히 재밌죠. 정통 역사학이라고 말하는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을 상대방은 식민사학이라고 비판을 하고 사이비 역사학이라고 비판을 받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민족사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좋은 조합은 정통 역사학이 민족사학이 되고 사이비 역사학이 식민사학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자,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죠.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인데 2014년도에 고대 한국 프로젝트, Early Korean 프로젝트라는 사업이 중단이 된 적이 있습니다. 세금 10억을 투자해가지고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마크 바잉턴이라는 미국인 교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하버드 연구소에 가가지고 이제 뭐 하버드 교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사람한테 고대 한국 프로젝트와 관련된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쓰냐면 한국 고대사에서의 한 군현. 처음으로 쓰는 게 고대사에서의, 그러니까 단군조선 뭐 이게 아니고 한나라의 군현. 한나라의 군현은 무슨 말이에요? 식민 통치 기관들이죠. 그거를 처음 쓰는 거예요. 야, 이거 되게 이상하죠? 신기하죠? 책 표지가 이랬습니다. Han Commentaries in Early Korean History. 한국 고대사 초기 역사에서의 한 군현. 한국 초기 역사를 한 군현에서부터 바라보겠다 그 얘기예요. 일제가 대한제국을 강제로 잡아먹고 나서 이제 식민지 노예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조선 반도사라는 책을 쓰려고 했습니다. 이게 완성되지 못하고 나중에 조선사로 바뀌는데 그때 식민 지배를 할 때, 즉 우리 역사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 만들고자 할 때 만들었던 일장이 한 군현에 설치해요. 그리고 일절이 사군의 건치와 강역, 사군이 어디 있었나,
위치는 어디 있었나? 언제 세웠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1915년에 조선반도사라는 우리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조선총독부에서 쓰려고 하는 그 내용이 2014년에 중단된 마크 바잉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부활한 거예요. 우리 세금으로,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대한민국 동북아 역사재단이면 교육부 산하니까 정부라고 봐도 되겠죠. 대한민국 정부가 그런 책을 영어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뿌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알려지니까 당연히 난리가 나죠. 그래서 사업이 중단되게 된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2016년도에 동북아 역사 지도를 제작을 하는데 그 사업이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47억이라는 정부 예산을 들여서 역사학자 약 60명 정도가 8년 동안 작업을 했어요. 중간 보고서에서 8년 동안 작업을 했는데 아직 돈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산을 심사를 어디서 합니까? 잘 쓰는지 안 쓰는지 국회에서 하죠. 국회에서 야, 이렇게 많은 돈 들여서 여기까지 했는데 그럼 중간 보고 한번 해봐라. 어디까지 된 거야? 하고 중간 보고를 했는데 그게 국회에서는 그걸 전문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원래 사업이라는 심사라는 거는 그 일을 하는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봐야죠. 그래서 이거를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에 이덕일 소장이 있는 그 팀에다가 검토를 해봐라 라고 의뢰를 한 것 같아요. 했더니 뭐 난리가 난 겁니다. 제일 큰 게 뭐냐 하면 조조의 위나라가 우리 조조 알죠? 그 중국의 삼국지 그렇게 재미있는 영화로 많이 나오잖아요. 조조의 위나라가 경기도 북부까지 점령했었고 그게 위나라 땅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놓고 서기 4세기까지는 신라하고 백제는 없었다. 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그런 걸 보니까 중국의 역사 지리학자 담기양이라는 사람이 중국 역사 지도집을 1982년도에 8권짜리 책을 내놓는데 거기에 있는 것을 거의 복사해서 붙인 그런 수준이었더라. 그래서 국회에서 한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영상에 돌아다니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결정적으로 이걸 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국회의원들의 감정을 확 휘집어놓은 게 뭐냐면 독도가 없어요. 뭐 나중에 보면 뭐 독도는 자세히 보면 보이는데 뭐 이런 이상 황당한 소리를 하지만 독도를 안 그린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출판사에서 뭐 교과서도 만들고 그런 출판사에서 근 30년 가까이 일을 했는데 지금도 교과서 심사를 할 때 두 가지는 무조건 탈락사입니다. 다른 거 보지도 않아요. 첫째, 태극기를 훼손했다. 독도를 빠뜨렸다. 그러면 내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아예 그건 무조건 탈락이에요. 독도가 안 보여서 야, 독도를 그려라 했더니 안 그려와요. 2번, 3번 했는데도 안 그려와서 결국은 탈락이 됐습니다. 세 번째 사건. 지금 가야, 우리가 이제 삼국시대라고도 말하지만 사실은 가야가 근 400년 이상 있었으니까 뭐 사국시대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부여까지 보면 이제 오국시대라고 보는, 물론 시기적으로 다 다릅니다만 그 가야의 고분이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거를 세계유산에 등재를 하자라고 해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게 또 뭐가 문제가 됐냐면 기문, 다라 뭐 이런 아마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역사에 깊지 않으면 잘 모르실 텐데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이런 나라 이름이 없습니다. 가야에 기문국, 다라국 이런 게 없어요. 우리는 금강가야, 아라가야, 뭐 비화가야 이런 거는 있지만 삼국사기에 육가야에 이런 이름이 없어요. 이건 어디 나오느냐? 일본 서기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일본 서기라는 책은 720년에 처음 만들어지고 그 이후로 필사로 계속 전해서 지금까지 오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학자들은 삼국사기는 1145년에 만들어졌고 일본 서기는 720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훨씬 앞선 시대의 사서니까 그게 신빙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유명한 그리고 우리나라 학자들도 굉장히 존경한다는
쓰다 속이치 같은 진전좌우기라는,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진위 상반의 책이다 이렇게 말해요. 일본 서기를 가지고. 절반은 진짜고 절반은 가짜다. 그러니까 그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일본 서기에 있는 기록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알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비교하냐면, 삼국사기에 그 기사가 있으면 그건 믿어도 되고 삼국사기에 그런 기사가 없으면 믿으면 안 된다라고 판정 기준이 삼국사기가 됐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꾸로 말을 하지만 어찌됐든 남원 쪽을 기문이라고 말하고 합천을 달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등재를 하겠다고 하니까 시민사회에서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삼국사기, 삼경사기 없는데 일본 서기에만 나와 있는, 그러면 절이의 고향이라는, 춘향의 고향인 남원이 기문이란 말이냐? 합천은 달아란 말이에요? 특히 남원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전라도 사람들이 일본 군들한테 동학 때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때 죽임을 당했고, 임진왜란 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남원이 기문이라면 우리는 그러면 일본 후예란 말이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계속 논쟁이 벌어지다가 답이 안 나오니까 시민사회에서 유네스코에 항의를 하고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유네스코에서 양쪽의 의견을 딱 들어보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기문과 달아 이렇게 쓰는 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쓰지 말고 이름을 바꾸시오. 그래서 기문 대신에 운봉고원의 가야정치체, 그리고 달아국을 쌍책 지역의 가라정치체로 바꾸라 해서 지금 그렇게 바꾸고 나서 유네스코 등재가 됐습니다. 그러면 유네스코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 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한 군데는 기문국, 달아국 써놓은 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면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가야 고분군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박물관 가서 한번 문제제기도 하시고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도에 전라도 천년사라고 해서 광주, 전라남도, 전라북도 5년 동안 24억이라는 지자체의 돈을 들여가지고 전라도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게 약 1000년 됐다. 그러니까 1000년 전에부터 우리 이름이 있었으니까 우리 역사를 한번 제대로 써보자. 형토사를 제대로 쓰자 해서 24억이라는, 이것도 세금이죠. 213명이 학자들이 집필을 했습니다. 일부 인쇄하고 배포를 하려고 하는데 또 시민사회가 이거 어디서 막 이상한 말들이 들려서 확인해 보니까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일본 서기, 일본 임나 지명으로 막 전라도 고대사를 기술했고, 고조선, 이제 단군조선인데 그게 무슨 서기전 7세기 전에는 없었고 그 이후에 있었고부터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된 것들을 그대로 또 다 써놨어요. 또 장수를 반팔한 것도 역시 일본 서기에만 나오는 거죠. 해남과 강진을 뭐 친미다래라고 또 확장해서 써놓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계속 정말 치열하게 전라도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싸워서 24년 12월 달에 일단은 배포를 중지한다 이렇게 됐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벌어진 이유, 이 외에 뭐 김해시사 문제도 있고 부산시사 문제도 있고 계속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역사학자 한두 사람 또는 한두 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했다면 이제는 시민들이 내용을 다 알죠. 깨어있는, 계엄도 막아낸 우리 시민들이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기경락이라는 대학교 교수가, 가톨릭대 교수인데, 이거는 사이비 역사학자들의 그 뒤에서 그 꼬드기움을 받은 시민들이 잘 뭘 모르는 사람들이 한 행위다. 학문적 테러 행위고, 이건 진짜 지적 퇴보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고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적으로 퇴보한 행위다라고 비난을 해요. 그것도 무려 논문을 써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관건은 낙랑군의 위치 문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하겠죠. 북쪽은 한나라의 식민지였는데 그 핵심이 낙랑군이고, 남쪽은 임나일본부가 지배를 했었는데 그게 뭐 이렇게 저렇게 막 걸려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핵심 관건은 낙랑군 위치 문제다라고 기경양 교수가 얘기를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정통 역사학 대 사회비 역사 또는 식민사학 대 민족사학이라는 두 견해가 충돌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낙랑군 위치에 대한 두 가지 학설을 보시기 편하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낙랑군의 위치를 여기 있다고 배우고 현토, 임둔, 진번이 위로 좀 더 가느냐 아니냐 이런 차이 있지만 지금도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이게 현재 교과서에 남아있는, 일단 다른 거는 낙랑군은 지금도 모든 교과서,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교과서에서 지도를 그려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남인실학자에서 시작해서 일제 식민사학으로 연결된 연구 방법론과 연구 성과가 계승된 겁니다. 이병도 박사의 국사대관이라는 책에 이렇게 지도를 그려놨습니다. 여기는 전혀 다르죠. 평양 여기가 아니라 낙랑군은 여기 보면 이제 갈석산이라는 게 있고, 이거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갈석산, 한중 역사 논쟁할 때 많이 나오는 이름입니다. 여기가 만리장성이죠. 만리장성 있는 그쪽. 또 유명한 강 이름이 난하라는 강이 있습니다. 난하. 낙랑군은 이쪽에 있었다. 위만조선도 이쪽에 있었다. 완전히 다르죠. 하나는 한반도 안쪽에 다 우겨 넣어진 지도이고, 하나는 지금은 이 요하라는 강을 기준으로 동쪽은 요동, 서쪽은 요서라고 말을 하는데, 옛날에는 이 요서라고 말하는 지역을 고대에는 요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대의 요동에 있었지 지금처럼 한반도에 있지 않았다. 이거는 예전에 단국대 역사에서 역사를 가르쳤던 윤내현 교수님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는 사기, 사마천의 사기, 반고의 한서, 또 진서, 위서, 태강지리지, 통전, 대명일통지 등 중국에 나와 있는 역사 사료를 다 고증해 보니까 여기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견해가 완전히 다르죠. 너무 다릅니다. 물론 중간에 새끼신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기에 있었는데 나중에 절로 옮겨갔다 라고 주장하는 통칭 낙랑군 교치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건 뒤에서 말하겠지만 실제로 여기 있다가 갔다가 오니까 애초에는 여기 있었다고 말하는 거니까 똑같은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거도 없습니다. 그건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남인실학회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시민사회를 포함한 비주류 강단사학하고 주류 강단사학이 계속 논쟁을 하면서 비판을 하는데, 한쪽은 유사사학이라고 비판하니까 한쪽에서는 너네는 조선총독부의 역사관을 받아들인 식민사학자들이다 라고 말을 했더니, 조선총독부의 역사관을 받아들인 식민사학자라는 말에 대해서 발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야, 우리는 조선총독부의 역사관과 달라,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는 남인실학자들을 받아들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선총독부의 역사관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남인실학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안정준, 이게 2017년 6월 달에 한국일보에서 이제 인터뷰한 그 기사를 가져온 겁니다. 그 당시는 다 박사를 따고 대학 강사했던 사람들인데 시간이 많이 흘렀죠.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이, 이분은 서울시립대 교수고, 이분은 가톨릭대 겸임 교수고, 이분은 가톨릭대 국사학과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토론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낙랑군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조선총독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가 통치했잖아요. 그게 낙랑군이라고 보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통치 지배 기구란 얘기예요. 그거를 지금 어쩌고저쩌고 미화시키는데, 아무리 미화시켜도 식민 지배 기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는 거는 우리뿐 아니라 제대로 된 학자는 모두 동의한다. 그러니까 이걸 동의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입이라고 말을 붙입니다. 100년 전에 논쟁이 끝났다. 바뀔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김재원 씨 왈, 100년 전이라고 하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이면 언제야? 1917년이잖아.
일제강점기잖아. 대일항쟁기잖아. 그러니까 1917년 일제강점기 때, 대일항쟁기 때 논쟁이 끝났다고 말하면 그러면 조선총독부가 한 말을 다 따른다는 뜻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친일 사소리를 듣는다. 그런 말 쓰지 마라. 100년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기경량이 왈. 그래? 그러면 200년 전 조선 철학자들이 논쟁을 끝냈다라고 말하자. 그러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에서 끝냈다라고 말하면 친일 사소리를 들으니까 우리는 조선 총독부의 역사관과 다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조선 실학자들이 했다고 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경량은 뭐라고 말하냐면 역사 지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 안정복 들어봤죠? 동사강목을 지은 정약용 아방강역고 우리나라의 강역에 대한 고찰 이런 책을 쓴 거죠. 한진서 해동 역사를 쓴 한치윤의 조카면서 해동 역사에서 지리고 부분을 쓴 사람입니다. 이렇게 역사지를 전문적으로 한 학자들이 200년 전에 다 해놨다. 근데 무슨 소리냐? 200년 전에 이미 학자들이 이렇게 다 해놨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야말로 사이비 학자다. 그러니까 사이비 학자라고 제하에서 또는 기존의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게 이상하다. 뭔가 다른 것 같다. 독립운동가들이 했던 역사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 200년 전에 조선실학자가 다 그래놨으니까 이미 끝난 거야. 근데 그걸 믿지 않겠다면 어떻게? 안 믿으니까 니들은 사입이야. 이렇게 논리가 비약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위가야라고 하는 뭐 성균관대에서 박사를 딴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었다는 그런 설은 처음 한사군 위치를 한반도 안으로 파악한 중국 역사책을 쓴 주석가들이 다 그렇게 해놨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 뒤에서 보겠습니다. 중국 사서의 주석, 해설을 해놓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쓴 이후에 조선 후기의 역사 지리를 연구한 실학자들이 다 그렇게 해놨다. 그러니까 중국의 사서 주석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의 사서 주석이라면 대체로 이제 뭐 위진 남북조 시대부터 당나라, 송나라를 쭉 거쳐서 명청까지 오겠죠. 그 1000년, 1500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했고 그거를 조선 철학자들도 인정을 했고 그거를 일제 시대에 일본인들이 한 거지 조선 총독부가 베낀 거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민족사학 대 식민사학, 정통사학 대 사이비사학,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통사학이라고 말하는 대학교의 교수님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연구했지만 100년 전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뛰어난 학자들도 그렇게 했고 그보다 더 또 100년 전에 정약용을 포함한 실학자들도 다 그렇게 했고 또 그보다 막 1000년 전부터 중국의 모든 역사학자들이 다 그렇게 해놨다. 이거는 학자들은 다 그렇게 했단 말이지.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그대로 그렇습니까? 믿고 따라가거나. 근데 그냥 믿고 따르기에는 아까 처음에 봤던 지도 이상하잖아요. 종제부발해 제 땅을 떠나서 발해를 건너갔다고 하는데 황해를 건넜다고 말을 해야 되고 동지진국, 동쪽의 진국으로 갔다고 해야 되는데 그 진국의 위치는 남쪽에 있는 거예요. 상식이 안 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 당신들이 사실이라고 말하는 그 1000년 이상 동안 됐다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럴 수밖에 없죠. 정말 논증이 끝났는지 끝났다고 하는데 논증이 안 끝났는지 제가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왜 갑자기 남인 실학자가 나왔을까? 실학자들이 우리 역사에서 가장 먼저 두드러지게 등장한 것은 1930년대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죽고 99년 될 때 아방강역고라는 책을 다시 내면서 조선학 운동을 펼쳐요. 정인복, 최익한, 안재홍 뭐 이런 분들이 왜 조선학 운동을 펼치냐면 일제가 조선을 잡아먹을 때
세 가지 논리를 편단 말입니다. 우리가 너네를 침략해서 나라가 망한 거 아니야. 너네는 애초에 망하게 돼 있었어. 역사의 순리야. 파쟁을 지어가지고 맨날 장파 싸움만 했고, 오랫동안 너무 일본의 1000년 전과 비교해가지고 비슷할 정도로 역사가 정체되어 있었어. 정체성론이죠. 스스로 역사를 펼치지 못하고 북쪽은 만주와 남쪽은 야마토의 일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역사를 끌어온 타율성, 이 세 가지를 삼습니다. 그러면 일제강점기 때 우리 독립운동을 했던 이 분들은 이론적으로 식민사학의 핵심으로 말하는 걸 깨뜨리기 위해서 뭔가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걸 찾지? 식민사학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정체되지 않고 타율성이 아니라 우리도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었다면 그걸 뭐지? 그거를 실학에서 찾은 겁니다. 조선 후기에 자생한 자본주의 요소가 있었고 신분제가 고착이 되면은 새로운 나라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신분제가 해체되고 있었다. 그거와 함께 근대의 기점과 자주적 성격을 규명하는데 실학을 1930년대에 독립운동가들이 조선학 운동을 펴면서 그걸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일제의 식민사관과 식민 지배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안지용 선생은 정약용을 평가를 근세 국민주의의 선구자 또는 근세 자유주의의 거대한 개조로까지 평가를 합니다. 식민사학자들의 정체성론을 반박하고 조선의 주체적 근대화 맹아를 탐색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실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게 고대사 역사 지리비정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시 실학 연구가 다시 활성화돼 가지고 일제의 식민사학 논리를 많이 벗어나는데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식민사학 극복의 무기인데 실학이 그 실학과 실학자를 감히 비판하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진다? 불경스럽게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실학자를 방패로 딱 내세우면 감히 조선 총독부의 논리와 비슷하다 하면은 식민사학자로 막 비판하는데 우리는 아니야. 남인 실학자들의 것을 받아들였어라고 하면 감히 비판하지 못할 걸로 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